자, 페리스틱 센시티브 인테그레이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이 뭐든지 굉장히 그 페리스틱한 것에 센시티브한 회로들이 됩니다. 이 페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생적인 그런 그 특성들인데,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전압의 범위라든지 전력의 범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면 이 페르시릭에 대한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요즘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빨라지고 하는 그런 아주 극단의 요구를 우리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기생적으로 우리 기술의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전부 다 페르시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페르시릭을 보자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페르시릭에 대한 걸로 어떻게 하면 그 페르시릭에 대한 영향을 없앨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약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 제약을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그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근본을 없애려고 그러는 사람이. 근데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그 근본을 없애려고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컴프로마이즈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해서 그 제약을 그 한계를 건너뛰려고 그러는 노력을 엔지니어들이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테그레이터 같은 회로에서도 이제 이런 스위치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달아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달았는데 그 스위치가 전부 다 넌 아이디얼한 스위치이기 때문에 그 넌 아이디얼리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기술들이 이제 여러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스위치드 캐패시터라고 하게 되면 스위치를 여기다 놓고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을 키면 여기 있는 신호가 이쪽으로 쭉 들어가서 계속 여기 있는 전압에 따라서 여기에 캐패시터의 차지가 묻게 될 거고 그 스위치를 딱 끄는 순간 그 순간에 걸려있는 그 전압이 여기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스위치를 딱 키면 이 스위치에 있는 차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캐패시터와 캐패시터에 의해 가지고 이 출력으로 우리가 전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켜져 있는 순간에만. 근데 시간이 길면 아날로그와 같은 행동을 하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샘플링을 하고 샘플링한 것을 갖다가 여기다 홀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또 트랜스퍼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마치 디지털과 같은 신호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타임 컨티뉴어스한 웨이브 폼 같은 것들이 그 해석 방법이 여기에는 마저 들어가지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만 생각했던 그 문제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겨가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게 되는 거고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서 문제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제약점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 제약점을 또 건너뛰기 위해서 G 도메인으로 가게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도메인을 바꿔가면서 같은 회로이지만 해석하는 방법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클락을 딱 키면 여기에 있는 어떤 임의의 시간에 해당되는 그 값이 그 볼테이지의 값이 여기에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스위치를 키면 여기 있는 캐패시터에 있던 축적되어 있던 차지가 요리로 옮겨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신호는 지금 여기에 있는 신호하고는 다른 신호인 거죠. 그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신호가 이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알겠죠? 네,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2분의 t니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 있는 신호하고는 다른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타임 딜레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방정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갖다가 무엇에 의해 갖고 센시티브 하냐 하는 것들을 이제 이걸
아까 얘기했던 요 방정식에 대한 걸 갖다가 그러니까 도메인을 바꿔서 우리가 방정식으로 쓰게 되면 요런 그 이퀘이션으로 쓸 수 있다. 트랜스퍼 펑션이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에 대한 트랜스퍼 펑션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신호 처리 시간이라든지 자동 제어 시간이라든지 하는 데서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지도면에 대한 건 설명을 많이 들었겠지? 3학년 때 많이 들었죠? 왜 대답들을 안 하지? 네? 배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샘플링, 그 다음에 여기서 트랜스퍼링 하는 그 시스템을 여기다 그림을 그렸고 거기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로 차지되는 CV에 대한 값은 요런 값, 아까 있었던 값에다가 지금 값을 빼준 그런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방정식을 타이밍에 의한 그 방정식을 G 도메인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게 된다. G 트랜스폼으로. 그래서 Vout과 Vin에 대한 트랜스포 펑션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타임 도메인에서의 방정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던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건 G 도메인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레지스터라는 놈을 없애고 전부 다 이걸 캐패시터로 전부 다 바꾸다 보니까 여기에 캐패시터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캐패시터 플러스 스위치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스위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 도메인으로 와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방정식이 약간 모양새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시간에 의한 웨이브 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의해서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변하는. 그래서 5-1에서는 샘플링을 해요. 여기서 이제 클락 첫 번째가 켜지면 여기서 딱 켜져가지고 요 웨이브 폼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전압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까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스위치가 딱 꺼지면 그 전압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대로.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스위치를 켜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 있는 전압은 여기로 그대로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쭉 같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러다가 스위치를 딱 끄는 순간 그 순간에 있는 전압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압은 그 시간 WC1T라고 하는 전압에서 머물러서 시간이 가더라도 그 전압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요 그림입니다. 스위치가 꺼져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요 스위치가 나오게 되면 두 번째 클락이 켜지더라도 그 전압은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다가 요 전압이 딱 클락이 켜지면 그 전압이 아웃풋 쪽으로 트랜스퍼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요 클락이 켜지면 본래 오리지널의 웨이브폼을 그대로 또 따라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모양새를 그림으로 그려놓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요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요게 바로 레지스터 값으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요거 RC 인테그레이터가 되겠죠. RC 인테그레이터의 트랜스퍼 펑션이 되겠고 그 각 노드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페르시릭 캐패시턴스들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이디얼하게는 요 캐패시터하고 요 캐패시터에 의해서만 트랜스퍼 펑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요 노드에 여러 가지 캐패시터들이 붙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있는 페르시릭 캐패시턴스, 여기에 있는 페르시릭 캐패시턴스, 또 여기에 있는 거, 또 여기에 있는 캐패시턴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로 전체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페르시릭 캐패시턴스에 의해서 본래 오리지널은 이게 없어야 되는 건데 요만큼 디스토션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트랜스퍼 펑션에 약간 변형이 되게 되는 거죠. 문제점이죠. 그죠? 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점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이 페리스릭 캐패시턴스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없애지를 못해요. 우리 기술의 한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는 그 페리스릭 캐패시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있더라도 없는 척 하면서 피해가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성공하면 회로 만드는 사람은 되게 편한 거예요. 우리가 대신, 우리 일을 대신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되게 느려요. 느리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언스 쪽으로 하게 되거든요. 많은 부분이. 사이언스는 엔지니어링보다 되게 느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부분 길게는 200년, 짧게는 20, 30년 딜레이 돼서 사이언스가 엔지니어링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고칠 때까지 기다리면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는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리스릭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 페리스릭을 없애기 위해서 캐패시터 스위치를 갖다 더 붙여.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더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아프다고 병원에 왔는데 약을 더 먹여. 병 빨리 나으라고.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도 여기 있는 캐패시터 요거 두 개가 없을 때 여기 있는 캐패시터 여기 있는 캐패시터 때문에 페리스릭 그 캐패시턴스들 때문에 회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스위치를 여기다 달고 여기다 더 달아서 스위치를 갖다가 아까는 이 캐패시터를 그냥 그라운드를 시켰었잖아요. 여기선 지금 클락이 켜지면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트랜스포링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위칭의 구조를 약간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스위칭 캐패시터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약점이 뭐겠어요? 약점이 전력 소모? 전력 소모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약점이 뭐예요? 캡이 캡은 더 생기는데 서로 컴pen세이트 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캔슬 아웃 돼요.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디바이스가 많이 먹으니까 면적이 많겠죠. 그리고 클락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데가 많으면 이게 회로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클락이 많다라는 소리는 회로에 배선이 되게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가는데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데 도로가 여러 가지 도로가 기차가 왔다 갔다 하면 별로 문제가 되질 않는데 커다란 고속도로를 여러 개를 놓고 고속도로의 커다란 추록들을 막 달리게 하면 그 고속도로 옆에 있는 집들은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고속도로 옆에 큰 차가 지나가면 집들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 아세요? 느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 집이 없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길거리에 서 있다가도 큰 버스는 그럴 거고 아마 그 덤프 트럭 같은 게 확 지나가면 버스가 지나가는 것보다 굉장히 크게 몸이 흔들거리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정기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전기 배선이 있는데 배선 위로 클락이 하나 빵 하고 지나가면 그 옆에 있는 집들이 그 옆에 있는 회로들이 다 출렁출렁거려요. 여러분들 집이 출렁거리는 거하고 똑같이. 근데 그런 클락이 여러 개가 막 계속 지나가면 옆에 있는 그 회로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할 확률들이 대단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클락들을 이런 클락, 이런 클락, 또 여기에 뭐 똑같은 클락이긴 하지만 클락의 배선도를 복잡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회로가 노이즈를 탈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커다란 약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캐패시터에서 제일 골치 아픈 캐패시터는 어떤 거냐면
플로팅 되는 캐패시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쪽 다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라운드에다 붙이면 그 캐패시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안정해요. 근데 캐패시터가 플로팅이 되어 있는 캐패시터를 우리가 모르는 캐패시터가 플로팅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더 골치가 아프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캐패시터, 여기 있는 캐패시터 같은 거는 캐패시터는 캐패시터인데 두 다리 다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외부의 영향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가 그라운드 쪽으로 빠지고 그라운드 쪽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회로가 훨씬 더 안정하다 하는 얘기를 장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치드 캐패시터를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차지를 시키고 디스차지는 또 이런 식으로 시키기 때문에 페르시리 캐패시턴스에 의한 영향이 이리로 전달이 되지 않고 차지가 되어 있다가 다시 그라운드로 빠진다. 뭐 이런 장점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런 회로들도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회로를 이렇게 생각해내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페르시리 캐패시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던 페르시리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잘 쓰다가 자꾸만 페르시리 때문에 영향을 받는 모양새들이 자꾸 이그샘플들이 자꾸 나오게 되니까 그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스위치, 여기도 스위치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회로를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와 저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거 되게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쉽지는 않지만 앉아가지고 몇 날 며칠 저 모양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컴퍼레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회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블록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OP앰프라든지 증폭기라든지 디퍼런셜 스테이지라든지 하는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볼티지 레퍼런스를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회로 얘기들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블록으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회로가 컴퍼레이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기존의 값보다 크냐 작으냐를 결정해주는 그 값들이 되겠는데 그런 거를 해주기 위해서 그게 도대체 어디에다 쓰이고 그거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에서 이쪽 앞에 붙어 있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내추럴한 신호를 처음에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죠. 그죠? 그 신호를 받아서 이쪽은 전부 다 디지털이 될 텐데 여기서 또 아날로그 회로로 이렇게 내보내주겠죠.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A to D로 바꿔주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쪽에 회로,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 디지털로 프로세싱 해놓은 거를 다시 우리가 아날로그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을 아날로그 회로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아날로그 회로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날로그 회로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받겠죠. 받아서 디지털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그 아날로그 회로를 디지털로 바꾸는 회로, AD 컨버터 회로로 만들어 주게 되면
디지털 값이 나오겠죠. 원이냐 제로냐 하는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값들이 쭉 여러 개로 나와서 뭐 몇 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로 이제 값을 주게 되겠죠. 저쪽으로. 얼마나 빨리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ADC의 성능이 결정이 되고 얼마나 정교하냐, 얼마나 싸냐,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쪽을 연구하는 학교들도 되게 많고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 교수님들이 ADC나 이쪽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쉬워요. 근데 만들어 놓으면 동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죠? 이론상으로는 그거 뭐 모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비교해서 크면 1, 작으면 0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건데 자꾸 에러가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회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에러가 나오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페르스릭 때문에 나와요. 그 페르스릭을 내가 거기에는 그런 약점들이 있을 거다, 그런 페르스릭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회로를 만드는데 그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을 만들어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 번 만들려고 그러면 학생이 졸업을 해서 나가버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못 찾는 게 학교에서 그걸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학교들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잘하고 서강대학교에서도 잘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 ADC 쪽으로는 아주 잘하는 아주 좋은 논문들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ADC 쪽으로 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ADC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ADC를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아무튼 여기 요런 회로들이 있지만 여기서 보세요. 그 서플라이 DC에서 오는 레귤레이터가 있죠. 그다음에 바이어스 제너레이터 있죠. 클락 제너레이터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회로들이 아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전부 다 바이어스 제너레이터 회로들이 여기에 다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바이어스 제너레이터 회로는 굉장히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는 뭐 그냥 DC 전압만 뚝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지만 실제로 그 바이어스 전압이 흔들거리면 이거 전체가 다 흔들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마 그 대학원생들 보고 이 밴드갭 레퍼런스에 대한 걸 한번 연구하자 그러면 아마 그 사람 되게 싫어해. 전부 다 이거 하려고 그래. 주인공 하려고 그런다고 전부 다. 근데 실제로 논문 나오기도 쉽고 특허 내기도 쉽고 한 동네는 이 동네가 되게 많은데 전부 다 주인공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들이 있죠. 근데 이 주인공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딴 것도 있죠. 자기가 그 메인 롤을 하고 싶은 거니까. 또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거 메인을 하고 나면 어디 가서든지 다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또 밴드갭 레퍼런스나 이런 조연을 하게 되면 그것만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만. 그래서 그쪽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기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맛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플래시 ADC, 플래시라고 하는 거는 그냥 ADC라고 하는 거의 한 이름이에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ADC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어떤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가 작기 때문에 증폭을 합니다. 증폭을 해서 어떤 기준값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를 해서 1. 그 다음에 그런 값들을 쭉 내버려둬요. 하나는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 쭉 해서 16개면 16개, 32개면 32개를 쭉 내버려뒀다 한 번에 쭉 하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에서 컴퍼레이터를 갖다가 16개를 쭉 병렬로 놓고 나서 한꺼번에 쫙 비교를 해서 디지털 값을 확 줄 거냐, 아니면 하나씩 할 거냐, 아니면 8개를 할 거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도 여기에 이제 ADC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되고 변형된 ADC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여기에 나오는 그 레치가 되어 있는 그 값들을 아웃풋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요게 파란색으로 쳐놓은 요 값들을 전부 다 우리가 디지털 회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컴퍼레이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컴퍼레이터를 가장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겁니다. 가장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은 인버터를 만들면 가장 간편하죠. 그죠? 인버터 회로를 만들어서 컴퍼레이터 회로를 만들어서 어떤 기준의 값, 여기는 지금 기준의 값이 얼마예요? 그라운드보다 뭐 이래. 그라운드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출력이 1이냐 0이냐로 가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컴퍼레이터를 만드는데 이 컴퍼레이터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그냥 쓰면 됩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써서 여기가 1mV만 돼도 이거는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갈까? Vout은? VDD로 가겠죠? 맞아요? 맞아? 여기가 제로보다 1mV만 작아도 이 게인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게인이 무한대가 돼요. 그죠? 무한대가 된다는 거는 여기가 뭐 마이너스 VDD로 가든지 그렇게 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이디얼한 컴퍼레이터를 쓰게 되면 되게 좋은데 이게 아이디얼하지 않다. 맞아요? 뭐 때문에 넌 아이디얼한 게 될까요? 쌍둥이는 똑같다. 똑같아? 달러? 크게 보면 똑같아요. 그죠? 크게 보면 사람과 사람은 똑같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소를 잡는 사람이 이쪽 소와 저쪽 소가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보겠어요. 그냥 잡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사람을 자세히 보면 많이 다르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뭐가 달라? 제일 처음에? 여기 쌍둥이 없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 뭐? 말투도 다르고. 말투가 다르다. 말투가 다르다. 그럼 말투가 똑같으면 쌍둥이야? 뭐가 달라요? 또 좀 더 크게 생각을 해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뭐 있을까? 뭐가 달라? 이름이 다르다. 저건 되게 색다른 대답이죠? 물리적인 다른 거가 아니고, 뭐야, 이건. 아무튼, 그거 확실하네. 다르잖아요. 그죠? 아이디얼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뭐가 다르냐? 그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다른 거를 다 모아서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옵셋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넌 아이디얼리티를 갖다가 넌 아이디얼리티에 전부 다를 합해가지고 넌 아이디얼리티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옵셋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옵셋 때문에 전압 특성이 입력과 출력으로 봤을 때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이게 약간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생기게 되고 요 달라지는 요 점의 요 값을 우리가 옵셋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옵셋 전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죠? 네. 옵셋 전압입니다. 그 옵셋 전압은 뭐 때문에 생기는가? 미스매치 때문에 생긴다. 맞아요? 옵셋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미스매치는 뭐예요? 뭐의 미스매치예요? 디바이스 미스매치라고 그랬어요. 디바이스끼리 다르다.
디바이스 길이 다르다. 뭐가 달라? 어? 아니, 사이즈는 똑같이 만들었죠. 그렇지만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 또, 그 다음에. 응? 아니, 타입은 똑같이 만들죠. 타입이 다르면 디바이스가 동작을 안 하지. 어떤 특성? 트레시홀드 전압이 다르다. 트레시홀드 전압이 약간씩 다릅니다. 사이즈도 아까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사이즈도 나는 똑같이 1마이크론이면 1마이크론, 100마이크론은 100마이크론을 만들었지만, 사이즈도 약간씩 달라요. 그거를 가장 가깝게 비슷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만들겠어요? 쌍둥이를 만들면 돼요. 쌍둥이는 동시에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타임 딜레이가 있기는 있지만 형제들보다는 훨씬 더 그 타임 딜레이라고 하는 건 형제들끼리는 보통 2, 3년 차이가 나지만 쌍둥이는 모르겠는데 얼마 차이가 나지? 한 1, 20분 차이 나나? 디바이스 두 개를 붙여놓으면 두 디바이스가 굉장히 비슷해져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같이 붙이는 겁니다. 붙인다라는 얘기는 작은 규모 안에다가 디바이스를 집어넣으면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회로를 작게 만들면 특성이 좋아져요. 응? 그래서도 더 작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디바이스 미스매치 중에서 가장 큰 거는 트레시홀드 전압의 미스매치예요. 트레시홀드 전압에.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 때문에 이런 옵셋 전압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스매치 때문에 골치 아프다. 왜 골치 아프냐? 옵셋이 생기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럼 옵셋을 없애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없애지? 첫 번째, 아이디어란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디바이스의 특성을 좋게 만들자 그러면. 트레시홀드 전압이 달라져? 왜 달라지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 그것도. 반도체 쪽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트레시홀드 전압을 온도에도 변화가 되지 않고 회로를 만들고 불순물 집어넣고 디퓨전 할 때 여러 가지 오차가 생길 텐데 그런 오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건가를 연구해서 결국에는 그런 좀 더 좋은 아이디어에 가까운 디바이스를 만들자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또 회로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차를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회로가 요렇게 요렇게 있는 회로가 요렇게 시프트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하면 되지. 이 아이디어란 디바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상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솔루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근데 보상을 해주면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전력, 사이즈의 손해를 보면서 요런 오차를 이쪽으로 다시 시프트를 해주는 노력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런 회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런 회로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요 회로를 끼워 넣죠. 앞에다가 끼워 넣어서 아이디어만 보세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 아이디어인가. 요걸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스위치를 여기다 이렇게 딱 켜주게 되면 요렇게 해준다면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전압이 어디로 가겠어요? 0이야? 이 전압하고 똑같아지지. 맞아요? 옵셋 전압만큼 차지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고 나서 신호를 딱 집어넣어주면 입력 신호 플러스 옵셋 전압이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차이를 보면 아까는 입력 플러스 옵셋 전압이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입력 플러스 옵셋 마이너스 옵셋 해서 입력 전압만 이리로 가게 된단 말이지. 그럼 보상이 될 것 같아요? 간단해요? 간단하죠? 남이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냥 생각하라 그러면 복잡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런 아이디어도 자꾸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잔치상에 이렇게 반찬이 많을 때 제일 여러분들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많이 가는 건 뭐냐면 먹어본 곳한테 갑니다. 먹어본 곳한테. 안 먹어본 사람은 못 가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면 여러분들 앞에 잔치상이 차려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데 뭔가를 여러분들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해야 가서 이것저것에 도전을 하지 학생 때 도전을 안 해보면 사회 나가서도 해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난 이런 아이디어를 보면 참 머리 좋은 사람의 기발한 아이디어다.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잘 동작 안 합니다, 근데. 너무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만들어 놓고 나면 옵셋 전압이 너무 작은 데다 이 캐패시터를 해놓게 되면 캐패시터에 차지된 것들이 뭐가 돼? 자연적으로 내버려둬도 이게 디스차지가 돼. 아주 조그만 전압을 차지를 해놓고 나서 그게 거기서 계속 머무르길 기다린다 그러면 그것도 도둑놈이지. 그것도 좀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지는 되는데 또 금방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회로상에서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느려지면 요 캐패시티에 있는 디스차지 때문에 오차가 또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어쨌건 이렇게 우리가 해서 여기에 이 옵셋 전압을 차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에 V인 플러스 옵셋 전압이 요리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 디퍼런셜 입력에 가해진 전압은 V인 플러스 Voff 빼기 Voff 옵셋 전압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기에 들어오는 입력 전압에 의한 것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옵셋 전압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가 있어서 입력과 출력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를 이쪽으로 쉬프트해 줄 수가 있다. 뭐 그런 아주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아이디어 낼 수 있겠어? 있어요. 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요 회로 하나만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이디어 기본적으로 지식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캐패시터는 차지를 잡아 놓고 있을 수 있다. 차지를 잡으면 그게 전압이 된다. Q equals CV. 언제 배워? 대학교에 와서 배웠어? 고등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 그거 지식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너무 간단해서 그 지식을 안 써먹는 거예요, 우리는. 전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학교 와서 전류에 대한 것만 4년 동안 전공한 사람들이 전류가 뭐지? 그러면, 그거 배우긴 배웠는데, 영어로는 I라고 쓰던데.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이것에만 집중을 하면 그냥 아이디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내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위치드 캐패시터 컴퍼레이터를 만들게 되는 건데, 이건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캐패시터에다가 스위치를 달고 나서 이렇게 차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랜스퍼링하고, 이렇게 차지시키고, 이렇게 트랜스퍼링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equivalently 레지스터와 같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위치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여기 있는 전압이 요리로 축적이 되었다가 여기 있는 축적된 차지가 이 스위치가 켜지면서 이쪽으로 트랜스퍼링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Q equals CV라고 하는 캐패시터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을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전류라고 하는 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 스위치드 캐패시터가 표현하는 이 레지스턴스의 값은 클락에 반비례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써줄 수 있다.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안 나? 여기 보세요. Q equals CV 맞죠?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놈은 전하량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그죠? 적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평균 전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그 모양입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거예요. 맞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류를 전압과 저항의 값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C over T를 갖다가 레지스터 값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한때는 전자공학의 아주 선풍적인 그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던 분야가 바로 스위치 캐파시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회로가 일찍 만들어졌는데 잘 동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프리퀀시가 너무 커서 이 캐파시터에 축적되어 있는 차지들이 디스차지가 되는 거를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아이디얼리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못했던 것이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런 스위치라든지 이런 캐패시턴스라든지 하는 것들이 인테그레이트 회로 안에 아주 작게 아주 잘 디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로가 레지스터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하는 걸 우리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내가 숙제를 내줬었는데 타임 도메인, S 도메인, G 도메인에 대한 걸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숙제 해온 사람. 아무도 안 해왔어? 누가 해왔을까? 진짜 아무도 안 해왔어? 누구 손 들고 얘기해봐. S도메인과 G도메인의 차이점. T도메인과 S도메인과의 차이점. 누구 얘기해보세요. 숙제 내준 거 기억나? 누구 한마디로 얘기할 볼 사람 없어요? 너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수업이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러면? 타임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 뭐지? 타임 도메인이 뭐예요? 시간을 축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게 타임 도메인입니다. 근데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연 현상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해석을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숫자상으로 너무 복잡해진다든지 개념적으로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바꿔놓고 보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퀀시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가 필요로 한 거죠. 주파수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하면 시간상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우리가 회로를 해석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타임 도메인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죠. 왜 표현을 해야 돼? 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알아내려면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수학의 방정식으로 만들면 거기다가 내가 알고 싶은 시간대만 집어넣어주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물리량을 따져보니까 여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됐다. 다음에 여기에는 시간이 1년쯤 지난 여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면 이 방정식을 알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게 필요로 한 거예요. 방정식을. 그래서 수학적으로 풀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았지만 풀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획기적으로 풀어낸 것이 요거 프리퀀시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게 편하구나. 푸리에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 푸리에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누워서 상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고선 이 타임 도메인하고 이 도메인에서 이 세상에서 살던 것보다 저 세상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타임 도메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프리퀀시 도메인에 가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간단한 거를 천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이게 도메인만 바꾸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쟤네들은 바보같이 저렇게 있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S 도메인으로 문제를 풀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요만한 일부분에 해당되고 나머지 거는 다 못 풀어요. 아직도 또 다른 천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풀어놓고 나서 보니까 이 도메인으로 와서 푸는 거죠. 그래서 폴 제로라는 것들도 이 도메인 중에서도 우리가 이쪽에 와 있는 도메인으로만 될 때만 우리가 문제를 하고 이쪽으로 갈 때는 시스템이 불안하다 그래서 못 풀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다 보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 아직도 무한대가 가면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갈 때 뭐예요? 제약 조건이 주기적이다. 주기적인 함수만 다뤄요, 여기서는. 그죠? 푸리에 시리즈는. 그럼 주기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돼? 푸리에 시리즈는 못한다고. 이렇게 뻗어서 무한대로 가버리면 여기서는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왁 뒤집어서 원안으로 다 집어넣어. G도메인. 그러면서 뭘 생각하기를 주기가 없다? 없긴 없어. 주기가 없긴 없어. 주기를 무한대로 놓으면 되지. 되게 간단한 거 아니야? 천재가 생각하기엔 간단한 거지. 폴딩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스윙이 안 돼? 꺾어. 뚝 하고 꺾어서 폴딩 회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스윙이 조금 늘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쳤나? 우리 학생, 아까 얘기했지. 뭐가 달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목소리가 다르고, 키가 다르고, 눈의 색깔이 다르고, 그럴 때 저 사람은 이름이 다르대. Very good point.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지도면으로 와서 모든 점을 이 원 안에서만 해결을 합니다. 원 안에서. 반경이 1인 원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 바깥의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또 해결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메인들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고요. 잔소리가 니네들이 숙제를 안 해와서 그래 이거는. 근데 다시 한번 숙제를 낼 테니까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숙제 안 해오면 다음번엔 바로 퀴즈 볼 거야. 퀴즈. 뭔지 알지?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어떤 에러들이 생기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생기게 되는데 에러라고 하는 것이 뭔가 두 개의 에러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에러는 인젝션, 두 번째는 feed through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 에러는 이게 나오든가?
여기에 아니, 이거 너무 빨리 가네. 여기에 스위치를 켜놓으면 여기에 차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여기 있는 차지가 어디로 가냐? 어디론가 가야 되겠죠? 이리로 간단 말이지. 근데 그 차지는 여기 있는 이 신호하고는 상관없는 신호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차지가 일로 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젝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두 번째는 여기 클락이 왔다 갔다 하잖아. 클락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있는 전압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캐패시터가 또 있어요. 페리스리 캐패시턴스가. 그죠? 여기 있는 이 클락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캐패시터와 이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갖고 여기 있는 전압이 또 클락에 의해 가지고 출렁출렁 거려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래? feed through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feeding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non 아이디얼한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non 아이디얼한 그 특성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놔서 가지고 실험을 하면 디바이스가 크다랗고 전압도 크면 그냥 잘 동작해요. 근데 이걸 자꾸 줄이다 보니까 에러가 자꾸 나와. 에러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좀 그럴듯하다. 그럴듯한 거짓말이네. 그럴듯한 이유가 되겠다라고 해서 두 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인젝션 어디서 생기는 거죠? 여기서 생기는 거고 feed through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 그림이 여기 이게 클락 feed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차지가 이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차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C 이게 C예요. 캐패시터의 전체 사이즈 CV 그죠? 그래서 그 캐패시터의 요 캐패시터의 전압의 변화량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회로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여기에 생기는 그 넌 아이디얼한 그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입력 전압에 비례하는 거예요. 입력 전압에. 여기에도 비례하고 여기에도 비례하고. 입력 전압이 작으면 그 넌 아이디얼리티도 안 나타나고 입력 전압이 크면 넌 아이디얼리티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건 꼭 잡아야 되는 에러입니다. 인젝션하고 피드 트루. 읽어봐 한번 이거. 이거 두 개가 에러의 근본 원인이에요. 이걸 꼭 잡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입력에 의해 가지고 그 넌 아이디얼한 로드 전압이 변하는 이 현상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피드 트루에 대한 것인데 오늘 피드 트루는 못하겠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해보죠. 두 번째로는 클락 피드 트루에 대한 건데 잠깐 설명을 하고선 끝을 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클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빨리 그러겠어요. 클락 빨리 하면 좋다 그러니까 막 무진장 빨리 이걸 들락날락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여기 있는 페르시리 캐패시턴스 여기 있는 페르시리 캐패시턴스가 있어서 이게 올라가면 여기 전압도 가다가 살짝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 전압 요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압이 뚝 떨어지면 여기 있는 전압도 이 전압은 여기 있는 전압하고만 관계가 돼야 되거든. 입력 전압하고 그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노이즈가 된단 말이죠. 그 노이즈를 꼭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느냐 하는 걸 가지고 되게 많이 연구를 하겠죠. 첫 번째로 연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없앨 수 있으면 돼요. 없앨 수 있으면. 이거 없애려고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게이트 옥사이드하고 드레인하고를 갖다가 직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오버행잉 그 게이트를 없앨 수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기술로는 할 수 없이 요 캐패시턴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회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뭐를 써야 돼? 돈을 써야지. 회로를 써야 된단 말이죠. 회로를 써서 요게 때문에 생기는 영향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더미를 쓰는 거예요. 더미. 여기에서 차지가 어떻게 간다고?
일로 간단 말이야. 그죠? 이 더미를 써가지고 여기서 일로 가려고 하는 차지를 여기서 잡아먹어. 맞아요? 그럼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되니까 썼겠지, 여기다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이씨, 야, 너네들 진짜. 근데 이름이 덤이라 약간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바보 같은 짓을 하긴 하는데, 어쨌건, 여기에서 생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이 인젝션을,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인젝션을 플락을 깎고 난 다음에 이게 꺼질 때 이걸 켜주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차지를 여기서 잡아먹는 거예요. 여기는 차지를 버려야 될 때 여긴 차지가 필요로 하니까 그 차지가 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향을 없앨 수 있을 거다. 어? 불만 있어? 뭐야? 뭐? 저게 꺼지면은 어떻게? 그렇지. 그래서 이름이 덤이라니까.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꺼지면 여기 있는 자지가 여기로 또 갈 텐데. 어?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성능이 조금 좋아졌어. 조금. 그래서 더미를 써가지고 성능을 개선시키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얘기하듯이 그럼 이게 꺼질 때 여기 있는 차지는 이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 어? 디바이스가 물론 작아서 여기 있는 차지들이 딱 반반씩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질문한 사항이 정확하게 맞는데 여기 있는 차지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쪽에서 차지를 쫙 끌어당기면 이쪽으로 차지가 많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노이즈를 줄이기는 줄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거 꺼질 때 그럼 이거는 차지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회로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도망을 가죠. 어? 알겠죠? 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요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